빅데이터 얘기도 많이 하고 센서도 있고 뭐 이게 다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엑셀처럼 다 생겼나요? 중요한 건 내가 뭘 잘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잡고 네. 이 데이터가 지금 나한테 있어 없어? 네. 없으면 어떻게 하지 쉽게 이거 데이터를 내가 만들어내가 내가 획득할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세 개를 같이 고려를 하셔야지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돈을 잘 버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로 돈을 버는 첫 번째에 대한 키포인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홍재 기자입니다. 데이터가 이 시대의 돈이다, 뭐 황금이다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저희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데이터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이터에 관련해서 굉장히 쉽게 그리고 이게 진짜로 어떻게 우리한테 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굉장한 전문가 한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트레저 데이터의 고영혁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굉장히 큰 글로벌 회사고 ARM에 인수가 됐고요. 네. 그 글로벌 회사의 한국 총괄 대표님이시죠. 네. 제가 이제 촬영을 하기 직전에 트레저 데이터가 확실히 어떤 것을 하는 곳인지 살짝 여쭤봤는데 데이터가 왜 돈이 되는지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좀 이해하실 수 있게끔 간략하게 트레저 데이터가 어떤 걸 하는 회사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트레저 데이터의 메인 제품은 이제 CDP,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고객 데이터 플랫폼이죠. 네. 그러면 이제 딱 이름만 들어도 뭔가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담고 있고 처리하는 플랫폼이겠네라고 그렇죠, 플랫폼. 짐작들을 하실 네. 거예요, 아마도. 자, 근데 이제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아마 어떤 분들은 그거 옛날부터 있던 거나 비슷하지 않을까? CRM. 어떤 산업에 있는 기업이든지 간에 사실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을 잘 이해하는 거잖아요. 네. 개인화가 이제는 필요하다는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 개인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개인을 잘 이해해야 되죠. 그쵸. 그럼 잘 이해한다는 게 뭐야? 그러면 이 CDP라는 거는 고객에 대해서 5만 가지 것들이 다 정보가 될 수 있는데 네. 즉 고객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양도 이거 다 하면 되게 많겠죠. 네. 그래서 이 5만 가지 고객가 이해할 수 있는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싹 다 자동으로 가져와서 하나의 큰 거대한 뭐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로 통합하고 이거를 마음대로 분석해서 딱 요 타이밍에 이 고객한테 뭐라고 내가 딱 맞춤형 개인형 광고를 틀거나 혹은 딱 개인화된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정말 개인화된 쿠폰 딱 봤을 때도 쿠폰을 받아봤는데 안 살 수가 없는데 막 이런 거를 다 이제 데이터로 계산해서 보내는 게 결국 필요한 거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고객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한 대 다 모아놓고 여기서 분석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떤 데이터에서는 고객을 가리킨 키값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핸드폰 번호이고 네. 어떤 쪽의 데이터에서는 고객을 따라다니면서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가 웹브라우저의 쿠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쵸. 그런 어떤 이제 막 이상한 문자로 쫙 긴 그런 것들인데 이게 결국에는 사실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다 데이터 흩어져 있다 보니까는 이게 연결이 필요한 거죠. 이런 걸 이제 아이디 통합이라고 합니다. 즉 이걸 다 통합했을 때 진짜 얘가 누구구나. 이거를 통합을 안 해놓으면은 다 따로따로 노는 거죠. 이 통합된 프로필을 토대로 각종의 속성과 행동을 다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특히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고속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뭔가를 딱 알았는데 고객이 뭔가 행동을 한 딱 그 모멘텀, 그러니까 네. 그 순간보다 한 일주일 뒤에 알았어요. 네. 뭐 못 하시는 거죠. 저거예요. 네. 제가 뭐 샀는데 그러니까. 산 거 자꾸 추천해 주는 거. 예, 뭐지 이거 이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아세요. 내가 지난번에 여기 사이트 갔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나한테 자꾸 그거 틀어주는구나. 네. 어쩌냐 난 샀는데. 네. 혹은 난 다른 걸 샀는데. 그쵸, 뭐 이런 거.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얼마나 우리의 고객이나 잠재 고객을 데이터로 촘촘하게 질만이 아니라 얼마나 그 짧은 간격으로 이해하느냐. 이렇게 다 분석을 해서 알아내면 그 알아낸 고객에 맞게 어떤 또 개인화가 또 돌아가야 되는 거죠. 문자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날리거나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예전에 다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도구들이. 그러니까는 이걸 제대로 뭔가 한 통으로 묶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 CDP라는 개념이 나왔고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글로벌에서 인정받고 있는 선도 기업으로서 이제 CDP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기업들에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저희 자주 출연해 주시는 최재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존은 우리가 뭘 살지 알고 네. 페북은 우리가 누군지 알고 스벅은 우리가 뭘 마실지 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트레저 데이터는
그 다 하시겠네요, 전부 다. 최 교수님 말씀이 맞고요. 최 교수님 참 존경하는 팬인데 저도. 네네. 뭐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뭐 애플 이런 식으로 이들은 저희가 만든 솔루션 같은 것들을 저희가 창업하기 전부터 이런 기법들을 스스로 다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돈과 시간과 인재를 투자해서 만들었죠. 이들은 99점짜리 기업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에는 누구나 다 이런 애들처럼 될 수 없잖아요. 네. 그럼 다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점 이하거든요. 그럼 10점 이하로 살아야 하느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 같은 솔루션 때문에 속된 말로 기존의 10점 이하의 기업들이 99점은 어렵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92점, 93점은 이제는 어렵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평균으로 그게 중요하거든요. 97점에서 99점 되는 건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10점에서 좋은 툴을 써서 그냥 92, 3점 되는 건 이제는 쉬워진다라는 거죠. 네. 실제로 저희 고객사들을 보면은 정말 소위 말하는 굴뚝 기업들, 네. 아니 무슨 데이터가 뭐예요, 점점점 이랬던 것들이 이런 걸 도입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 거죠. 네. DT를 해서 성공적으로 한 굴뚝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화된 타겟으로 뭔가 광고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는 그게 바로 데이터다라는 게 조금 느껴졌는데요. 네.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사람들한테 데이터가 돈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 외에도 데이터가 어떻게 돈이 될 수 있는지 과거에는 아니었다가 지금 벌써 돈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생각도 못 하고 있지만 앞으로 돈이 될 수 있는 이 데이터 어떻게 돈이 될 수 있나요? 데이터로 돈을 번다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원래 데이터랑 그냥 상관없이 네. 원래 돈을 버는 방법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사업을 잘 하려면 삼위일체를 시켜야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이고요. 두 번째가 서비스 디자인이고요. 네네. 네. 그래서 서비스라고 하면 그럼 제품 만드는 기업은 상관없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요즘에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도 어떻게든 이거를 또 서비스를 엮어가지고 서비스화를 해서 계속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간에 만들어내고 유지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계속 구독 모델도 하시고. 그렇죠. 네. 신발 같은 경우도 2달 만에 이렇게 성향에 맞게 네. 딜리버리 뭐 해주고 네. 그냥 구독하면은. 네. 네. 세 번째가 데이터인데요. 이 세 개를 어떻게 이게 왜 세 개가 연결될 수 있느냐가 이제 포인트야.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는 거는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기업과 고객이 있으면은 자 고객님 제가 요거 좋은 거 줄게요. 약속했습니다. 요거 좋은 거 인정? 인정. 네, 인정. 그러면은 네. 저한테 돈 주셔야죠. 그렇죠. 내가 요걸 줬으니까는 요 정도 돈을 주시는 거 인정? 인정. 네. 그럼 그게 사실은 BM이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분명히 기업은 약속을 했어요. 뭐 주겠다고. 그럼 그거를 이제 줘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기대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되면 다행이죠. 내가 기대했던 거 더 주면 땡큐 베리 머치 감사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네. 소문 내죠. 소문 나죠. 막 야 이거 너 몰랐냐 네. 이러고 근데 네. 그게 쉽지가 않죠. 네. 안 좋으면 이제 막 클레임 들어오고 그렇죠. 막 콜센터 전화하고 네. 막 악성 동화 네. 퍼지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문제냐면 전달하기로 약속한 가치가 맞았어도 요걸 약속한 그 느낌대로 잘 전달해야 되는데 이 전달이 결국에는 서비스를 통한 거고 이걸 통해서 이제 고객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 서비스를 제대로 디자인하지 못하면 공급자 입장, 기업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잘 전달했는데 근데 이 전달하는 그 과정과 경험의 체계를 제대로 디자인하지 못하면 고객은 나 전달 받은 거 잘 못 받은 것 같아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런 쪽 서비스 저도 창업도 해봤고 여러 가지 많이 해봤지만 컨설팅 많이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BM에서 약속한 가치를 정말 고객이 와닿게끔 전달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도 마찬가지로 그걸 잘 설계 그리고 한번 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운영하면서 계속 그걸 맞춰 나가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잘 되려면 처음에 이제 기업들이 우리가 뭐 이런 거 기능을 딱 하면은 이 기능들이 좋으니까 우리가 약속한 거가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네. 이런 기능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근데 고객들은 뭐지? 이건 뭐 나 별로 쓸 생각도 없는데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이상한 걸 막 쓰고 있거나 그렇죠. 네. 많이 들었어요. 네.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으면은 대체 이걸 왜 이렇게 쓰고 그렇죠. 있냐고. 그렇죠. 근데 보면은 데이터를 보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웹이나 앱에서 클릭하거나 터치할 때마다 행동을 할 때마다 누가 어떤 맥락에서 무슨 행동했는지가 다 실시간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행동 로그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아 이렇게 쓰고 있구나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를. 그러니까 의도한 대로 제대로 쓰고 있나를 확인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관점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과 연결되는 관점에서 서비스 디자인을 잘 하는 게 중요하고 서비스 디자인이 제대로 됐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데이터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세 번째 요소인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거로 이어지는데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하기 위한 서비스 디자인을 했고 네. 그럼 이 서비스 디자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서비스를 뭔가 할 때마다 데이터가 남아야지 그거를 체크하던가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결국엔 데이터 모델링이거든요. 어떻게 내가 데이터를 설계해야지 내가 만든 서비스를 고객이 어떻게 쓰는지가 남는 거죠, 데이터로.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과 서비스 디자인과 데이터 모델은 다 맞물리는 거고요. 이 세 개를 같이 고려를 하셔야지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돈을 잘 버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로 돈을 버는 첫 번째에 대한 키포인트입니다. 저거 나한테 쓰일까?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치킨집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자영업자에 대한 예들을 많이 들어드리는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딱 드는 생각이 제가 하다못해 제 친구 국수집 같은 경우도 사람들의 리뷰를 보고 그 사람들의 이제 행동 하다못해 뭐 식당에 오면은 그걸 음식을 남기는지 안 남기는지도 다 그게 데이터화 될 수 있는 거군요. 정확한 아주 좋은 훌륭한 예의십니다. 그런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식당이라든가 요식업이라 하는 분들 중에서 잘하는 분들은 눈썰미가 좋다고 흔히 표현을 하죠. 네, 딱 네. 보시는 거예요. 아, 딱 봤더니 이런 거 잘 안 먹네 반찬 내나 봤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메모하시죠. 또 네. 머리로 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그러면서 딱 봤더니 이러네. 다음번 반찬 좀 바꿔봐야겠다. 그리고 다른 거 해봤더니 막 잔반이 별로 없어. 네. 이거야. 그리고 또 전단지를 뿌릴 때도 네. 내가 이렇게 전에 뿌려봤더니 좀 아니네. 바꿔보고 또 메뉴도 이렇게 하고 막 반응을 이렇게 보는 거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또 자기 이제 그 포스 네, 기계에서 네, 네. 이제 보겠죠. 거기 많이 또 그러면서 좀 느낌이 쎄한데 하면서 좀 보면은 아 역시나 별로 안 먹었구나. 근데 이렇게 잘하는 분들은 극소수고요. 네. 야, 이 반찬을 내놨더니 사람들이 안 먹더라. 이게 되게 주관적으로 주고받잖아요. 아니 내가 봤을 때 다 먹었는데 근데 또 이 그쵸. 친구 얘기할 때는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잘 안 먹었어. 근데 그거를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메모를 하고 네. 기록을 남겨서 엑셀에 남겨놔요. 그게 나중에 정말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게 뭐 인공지능 이렇게 AI를 돌려서 정말 결과값을 도출할 수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네, 예를 네, 하나 네. 저희 이제 고객사 중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네. 슈퍼마켓 같은 컨셉을 네, 네.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슈퍼마켓 여러분들 가보시면은 야채 냉장고가 있잖아요. 아, 그쵸. 예, 야채들 이렇게 있고 냉장고 네. 이렇게 있어가지고 비닐도 막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내는. 근데 비싸고 복잡하고 거창한 센서까지도 필요 없고요. 네, 네. 싼 센서 같은 거를 거기다 다 설치를 합니다. 그럼 그 거기서 아마존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이게 짚으면은 그걸 트래킹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직접 기록 안 해도요. 기록 안 해도 요 자리에는 내가 항상 시금치를 놨고 요 자리에 뭘 놨어. 네. 마찬가지로 식당이에요. 친구분의 네, 국수집. 네. 그러면은 이거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반찬을 내놓고 식사가 끝나신 다음에 손님 가시죠. 테이블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때 메모하는 거예요. 몇 번 테이블에 좀 손이 가긴 가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약간의 손이 가는 거는 감수하셔야 되고 이 손이 가는 거 얼마나 줄이는가가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일단 첫 번째 방법은 그냥 거기서 요즘에 태블릿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쵸, 주문하는 그쵸. 거. 네. 뭐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 쓰시면 몇 번 테이블에 뭘 주문했는지가 그 태블릿에 이미 있어요. 그럼 손님 나가시면 태블릿 들고 가서 거기에 이제 뭐 하나 칸이 있는 거죠. 비고란처럼. 잔반. 네. 그럼 뭐 그게 뭐 땡땡이 있어. 그러면은 잔반 뭐 이거 터치하면 다 먹었음. 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게 제가 조금 전에 예로 들었었던 거. 셀프 반찬대를 놓는 거예요. 셀프로.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이 주말에 밥 먹으러 갔다가 사장님이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셀프로 바꾸면서 잔반이 막 줄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잔반을 줄이는 역할도 하면서 제가 아까 예로 들었던 것처럼 약간의 싼 센서를 하면 이게 얼마나 많이 가서 이렇게 했는지가 데이터 측정이 되는 거예요. 측정이. 그래서 반찬이 A, B, C, D가 있는데 A를 지금 계속 그거는 이제 수작업으로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아이디어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나한테 필요한 데이터를 손이 많이 가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싸게 깔끔하게 남길 수 있을까? 그걸 내가 어떻게 써먹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뭘 잘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잡고 네. 이 데이터가 지금 나한테 있어 없어? 네. 없으면 어떻게 하지 쉽게 이거 데이터를 내가 만들어내가 내가 획득할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항상 우리는 어려운 얘기만 하잖아요. 공장에 뭐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하고 뭐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세세한 곳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는 게 되게 그럼요. 신기하네요. 네. 대기업은 스마트 팩토리까지 갈 수 있는데 10명 정도 되는 공장에 저 또 아는 친구 중에서 금형 뽑아내고 뭐 네, 이런 네, 거 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데도 가능한가요? 자 그러면 네. 제가 좀 질문을 드려야 돼요. 네, 네. 10인의 어떤 공장이고 네. 그러면은 그 회사는 네. 정해진 어떤 주형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주형을 이렇게 금형을 네. 바꿀 수가 있나요? 없나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만약에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면은 네네. 금형을 바꿔야 되는데 네. 금형 바꾸는 게 보통 어렵잖아요. 네, 보통은. 네. 돈 많이 든다고 네. 그러죠.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은 금형이 10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고객들은 처음 이렇게 만족했다가도 아 근데 요런 모양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점점점. 네. 뭐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알면은 지금 봤더니 A번 모양에 대해서는 이게 뭐 인형인데 귀 모양을 바꿔주세요가 은근히 많네. 그러면 요 금형은 귀 모양만 살짝 저렇게 바꿀 수 있는 식으로만 해놓으면은 금형을 싹 다 갈아 끼울 필요 없이 우리가 이 주문을 더 이만큼 다 만족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고객들이 귀 모양이 던지를 어떻게 알 수 있지? 네.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네. 그렇죠? 네. 보통 단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내가 진짜 바라는데 막 전화해서라도 얘기를 한 정말 감사한 고객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면은 주문 페이지가 있을 거잖아요. 네, 네. 아까 10개라고 했으니까는 10가지 중에 선택하세요 라고 있겠죠 뭔가. 그러면은 그 감사한 고객들의 단서를 토대로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A번 금형에 귀 모양을 바꿀 수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귀 모양도 바꿔볼 수 있는데요. 옵션 한번 골라봐 주세요라고 넣어보는 거예요. 거 클릭하는 거에 한 번 더 추가하는 거죠. 아. 근데 그 다음에 봤더니 열심히 클릭을 하는 거를 데이터로 봤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증명이 된 겁니다. 증명된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네. 정말 오늘 굉장히 비싼 강의로 갑자기 컨설팅. 네. 비싼 컨설팅 강의가 네.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터가 뭔지 사실은 여쭤보려고 오늘 모셨는데 굉장히 컨설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컨설팅은 이 정도까지로 한번 해보고요. 조금 더 난이도를 낮춰볼게요. 돈이 된다는 건 저도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화가 났어요. 네. 그래서 데이터가 아직 두 번째도 남아 있습니다. 돈 되는 거 두 번째. 두 번째가 남아 있는 건가요? 아까 제가 두 가지를 했는데 지금 첫 번째를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고객 분석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럼 두 번째 일단 가시죠. 네. 두 번째는 네. 데이터 자체를 판매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디지털 뉴딜, 네.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데이터 댐 사업이라던가 네. 어떤 인공지능을 더 점점 고도화시키고 네. 학습을 하려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규칙에 맞게 데이터화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진을 보고 네. 이 사진에 사람이 있고 옷이 있으면 네. 그냥 딱 사진만 딱 그 어떤 카메라한테 놓으면은 네. 카메라가 사진을 딱 읽고 네. 파일로 이미지화 하겠죠. 네. 그러면은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어. 이런 걸 그냥 바로 딱 판단할 수 있다고 해볼게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런 걸 해놓고 큰 길거리에다가 그런 카메라 놓으면은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민소매 티셔츠, 긴 소매, 빨간색, 노란색이 쫙 다 데이터로 남을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걸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인지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나오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데이터겠어요. 그렇죠. 근데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이게 되려면은 옷이 모양새가 가지각색이잖아요. 네. 이거는 뭐 이렇게 재킷, 네.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런 디자인은 뭐야? 라는 약속된 그런 세트가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없으면 학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적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일이. 약간 노가다죠. 노가다긴 하지만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런 제대로 된 학습을 할 수가 또 있거든요. 컴퓨터가요. 이렇게 잘 정리된 데이터는 돈이 되거든요. 파는 거예요. 네. 예. 요런 이미지는 재킷입니다. 요건 뭡니다. 요런 데이터 세트 자체를 팔아요. 혹은 이런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라던가 어떤 엔진을 또 팔아요. 솔루션을. 이런 게 돈이 되는 거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사람을 이해하는 게 어떤 산업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집에 소득 수준이 어떻고 집에 뭐 같이 맞벌이 하는 뭐 배우자가 그렇죠. 있고 애가 있나 없나. 다음에 이 사람은 레저를 어느 정도 즐기고 이런 거를 알면 할수록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좋죠. 그렇죠, 그렇죠. 반면에 개인 입장에서는
와씨 무슨 뭐 내가 뭐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지. 털리는 느낌. 네, 막 나는 뭐지? 나 산에 들어가야 되나? 당연히 이럴 거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님 이러이런 정보를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돈 드릴게요. 제가 그거 설명해 주려는 걸 겪은 거를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네네네. 구글 포토 처음에 나온다고 했을 때 네. 절대 안 쓰려고 했거든요. 구글이 이제 제 걸로 다 기계 학습한다고 하길래 공짜로 해줬잖아요. 그 사진 올리는 거 자체를 공짜로. 근데 이번에 유료화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 모든 사진이 거기 올라가 있어서 큰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클라우드의 그 공간을 공짜로 해준다고 하니까 제 사진을 공개하기 싫었던 제가 제 휴대폰 원래 자동 업로드 되는데 안 올렸던 사진까지 제가 나중에 다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편익을 주면 또 데이터를 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이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이거를 이제 이쪽 업계에서는 컨센트 매니지먼트, 컨센트가 이제 동의인 건데 동의를 관리하는 컨센트 매니지먼트 플랫폼, 컨센트 매니지먼트 솔루션, 즉 동의 관리 솔루션들도 되게 좀 부각되는 핫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고객들이 본인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 요거는 안 돼, 요거는 돼 이런 것들을 하느냐 이걸 또 관리하고 내가 됐다고 그랬다가 안 됐다고 그러면은 그동안 모았던 거 싹 다 지워야 되거든요. 고객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데이터가 활용되면 또 돈이 되고 또 하나는 이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근데 이 둘이가 떨어져 있지가 맞닿아 있는데요. 네. 첫 번째를 잘 하다 보면 네. 굉장히 양질의 많은 데이터가 막 쌓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기반이 쌓여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생각이 났어요. 국수집 친구한테 잘 얘기를 해서 그 국수집부터 시작을 해서 프랜차이즈 국수집의 이 고객 성향들을 다 파악을 하면은 그 프랜차이즈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 기자님 응용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럼 그 프랜차이즈에서 맞습니다. 그걸 또 더 확장을 해서 이미 다른 요식업으로 그룹사나 대기업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이미 준비들을 하고 있군요. 네,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내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데이터 수집을 했는데 요 자체를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당연히 다 동의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국수 드시는 것 관찰하는 것까지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우리 국수집에 어느 정도 왔다라는 거의 네. 레벨로는 괜찮은데 네. 방문하신 고객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혀 있는 데이터 형태가 가장 비싸게 팔리거든요. 그렇죠. 네. 30대 남성 정도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이터랑 매칭해서 이 사람의 소득 수준도 하려면은 나오고. 사실은 다 한 명 한 명이 그게 이제 동의를 받는 게 무조건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안 그러면 결합이 안 되니까는. 고급 네. 데이터가 되려면. 예. 두 가지 들어봤습니다. 네. 정말 돈이 되는구나 싶고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데이터 지금 저희가 얘기 주고받은 걸로 정도 하면은 엑셀에 정리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저희 뭐 빅데이터 얘기도 많이 하고 특히 무슨 아까 센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센서도 있고 뭐 이게 다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엑셀처럼 다 생겼나요? 그런 데이터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센서를 통해 나온 데이터들은 어떤 모양이냐면은 그러니까 육하원칙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잖아요. 어디에서 적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위도 경도로, 어떤 경우는 사업장명. 그게 뭐 한글로도 될 수 있고, 한글로도 될 수 있고 위도 경도는 숫자로 돼 있죠. 뭐 위도 뭐 123점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또 다른 어떤 코드 값.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글 맵에 있는 모든 하나하나의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어떤 그 조그만 사각형이 있다가 거기 다 코드로 돼 있거든요. 코드라고 하면 근데 기호 예를 들어서 뭐 G67 뭐 8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코드화 돼 있어요. 위도 경도로 돼 있는 게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하기가 좋게끔 격자를 만들어 놓은 거죠. 마치 뭐 왜 쉽게 생각하면 그 우편 번호처럼. 그런데 조금 더 정교하게. 광화문 사거리 정중앙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GW 뭐 어쩌고 뭐 그런 이런 식으로. 또 어디에서? 그다음에 언제가 이제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이쪽 반은 타임 스탬프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그냥 뭐 쉽게 몇 시 몇 분 몇 초. 대신에 이게 이제 글로벌에서 제대로 여러 많이 하려면은 이걸 이제 UTC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유니버셜 타임 스탬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리니치 표준시를 기준으로는 몇 시다. 근데 이게 타임존 즉 우리나라야. 그럼 뭐 플러스 9. 항상 그 글로벌 범용으로 써먹을 수 있으려면은 이제 유니버셜 타임존은 적혀 있고 근데 타임존은 어디? 이제 서울, 뭐 도쿄, 뉴욕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나중에 마음대로 변형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이 무엇을이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동사와 명사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갑자기 막 야 무슨 문법 얘기 나나 어려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먹었어. 네. 뭘 먹었어? 봤어? 뭘 봤어? 영화. 샀어? 뭘 샀어? 포스 데이터. 네. 편의점 가셨어요? 네. 다 사는 거죠? 네네네. 샀어? 뭘 샀어? 네. 그럼 뭘 샀어가 중요하잖아요. 네. 물건을 판매하는 곳에 이제 그 금전 출납기 포스가 있고 그 데이터는 저는 이제 맨날 보니까는 보면 거기에 누가 어느 매장에서 포스가 여러 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몇 번 포스에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무슨 물건을 근데 이 물건이 원래 단가는 얼마인데 아. 어떤 할인을 받아서 그럼 할인 받는 그런 프로모션 그런 또 값도 있어요. 아. 그래서 뭐2+1 뭐 이런 것들 아. 무슨 할인을 받아서 원래는 이 단가 곱하기 개수니까 총액이 얼마인데 네. 이 할인 때문에 얼마가 까져서 얼마인데 그걸 무슨 카드로 결제했어가 쫙 한 줄에 있습니다. 한 줄이에요. 한 줄에. 그러니까 어떤 사건 하나가 한 줄에 쫙 있는 게 어떤 행동 로그의 핵심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센서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변환이 되어서 이게 적혀서 그런 식으로 다 한 줄이 적혀 있는데 언뜻 봐서는 뭐 컴마 혹은 뭐 땡땡 네. 이게 쫙 있어요. 근데 이거를 CDP 같은 저희 플랫폼에 집어넣으면은 엑셀 모양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엑셀 모양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엑셀이 맞아요. 즉 테이블이 중요한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라는 거는 이런 테이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흔히 말하는 정형 데이터라고 하고 네. 테이블 모양으로 정돈이 안 되어 있는 포맷을 비정형 또는 반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로그성, 행동 도구성 데이터는 흔히들 반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아 그게 정형이 아니에요? 네. 어... 이거를 정형으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것들이 아주 그냥 세상을 좀 좋게 만든 거죠. 왜냐면 사람은 반정형 데이터 보면 멍해지거든요. 그럴 것 근데 같아요. 네. 테이블로 돼 있으면 그나마 이제 익숙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엑셀이 되면 그게 정형 데이터가 되는 거군요. 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아... 엑셀 모양이면 정형이구나. 네.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는 좀 막 이것저것 소팅되고 할 수 그렇죠, 있지. 그렇죠.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죠. 아, 그렇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그럼 그 전 네. 데이터들도 사실 그 규칙을 아시는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네요. 그럼요. 나머지는 비정형 데이터인데 네. 흔히 생각하시는 텍스트 덩어리, 아, 신문 기사, 혹은 이미지, 아. 영상 파일 이런 게 다 이제 비정형 데이터죠. 근데 이런 비정형 데이터도 적절하게 반정형 내지는 정형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요런 어떤 3대 형태가 있습니다. 정형, 반정형, 비정형. 근데 비정형도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걸 분석할 때 어떻게 쓰느냐면은 신기하실 거잖아요. 네. 이미지를 어떻게 분석하지? 네.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픽셀이 있잖아요. 800 곱하기 600 픽셀짜리 이미지다 네. 하면은 픽셀 단위가 가장 작은 단위잖아요. 네. 하나하나가. 네. 그럼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예를 들어 1,1, 네, 네, 네. 2,1 다 좌표가 약간 있는 바둑판처럼. 거죠. 바둑판, 네, 좋아요, 네, 바둑판. 네, 네. 그러면은 요 바둑판 하나는 무슨 색깔이냐, RGB로. 아, 빨강,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값으로. 그 포토샵 음. 가장 아, 확대 그렇죠, 크게 포토샵. 해보시면은 마지막 도트 하나 나오잖아요. 그걸. 네, 아. 그거군요. 이렇게 다 다시 테이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 그 사진을요. 네, 비정형 데이터를 이렇게 정형 데이터로 바꿔버려요. 그럼 당연히 엄청나게 양이 많은 데이터겠죠. 역시나 이것도. 그거는 컴퓨터가 아니면은 뭔가 데이터를 보고서 상상은 못 하겠네요, 사람은. 요즘에 솔직히 800, 600 이미지도 많지 않은데 요새 네. 고해상도 시대라. 네. 800, 600을 해도 곱해보세요. 86에 48, 02 4개. 네. 네, 48만 네. 개의 엑셀 스프레드시트 네. 칸이 있는 거죠. 칸에 숫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징그럽네요. 포토샵 가서 찍으면은 무슨 감 나오잖아요. 네, BC 네, 200 뭐 샵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48만 네. 칸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진 않고요. 네. 그거를 이제 1,1이라고 하는 안 하고 네. 픽셀 하나가 있으면은 이제 10개 정사각형 다시 구역을 나누죠. 그 다음에 아. 요거에 대한 어떤 평균 색깔 값을 찾는다거나 아. 그렇게 해서 최대한 너무나 계산하는데 컴퓨터가 뻗어버리면 안 되니까 네. 나름대로 요 정도까지만 해도 크게 예측하는데 이런 정확도에 큰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들을 잡아냅니다. 그래서 아까 800, 600이라면은 뭐 80, 60도 괜찮아. 그럼 조금 더 이제 격차가 좀 커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 처리를 어차피 또 해요. 비정형 데이터를. 이 사진을 분석했더니 사람이 있네, 몇 명이 있네. 그럼 그걸 이제 붙여놓는 거죠. 이 사진 파일 명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 메타데이터를 붙이는 거죠. 사람이 있어, 없어? 몇 명 있어? 남자야, 여자야? 그럼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네. 남자는 몇 살로 추정돼? 뭐 그러면은 20대1 확률 70%, 30대1 확률 85% 이게 다 메타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걸 다
그렇게 좀 쉽게 생각을 해야 할 수도 있을까요?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영상, 음성, 뭐 사진 이런 것들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멀티미디어 대표적인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까지. 그들을 정형 데이터화하는 작업은 뭔가 사람으로 따지면 검색 가능하게 만들어놓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죠,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구글 포토라든가 애플 그래서 쓰시다 보면은 불과 5년 전만 이런 게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애플이나 구글의 네. 사진 앱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뭐 사람, 네. 산, 결혼식 이런 것도 사자, 있더라고요. 동물원, 네. 결혼식 네. 한번 툭 나오잖아요. 네. 사진 하나를 다 이렇게 분석이 돼서 그 메타 정보가 다 자동으로 애플과 구글에 인공지능이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공짜로 해준 거죠, 구글이. 그렇죠. 네. 네. 제 사진 갖고 와서 분석하려고. 그래서 지금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과 비정형이 있는데 네. 정형 데이터는 쉽게 생각하려면 엑셀 같은 데이터다. 네. 방정형은 테이블 모양의. 테이블 모양은 아니지만 그 육하 원칙이 적혀 있는 음. 전문가가 보면은 정형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반정형 데이터고 네. 비정형은 글로 적혀 있는 건 없는데 네. 이거를 컴퓨터가 지금 분석을 해서 붙여놓거나 네. 사람이 보고서 뭔가 할 수도 있고. 눌러서 그쵸. 그거를 데이터화해서 정형 데이터처럼 만들 수 또 있다는 있는 거죠. 네, 보통 그래서 멀티미디어 데이터, 사진, 멀티미디어 동영상 데이터. 혹은 큰 텍스트 덩어리, 뭐 네. 신문 기사든 뭐 이런 신문 것들, 기사든, 네. 네. 혹은 뭐 트위터의 트윗이나 네. 페이스북의 뭐 글들이 다 그런 이제 텍스트들, 문장이죠. 네. 여러분 문단 이런 게 다 이제 또 비정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것들이죠. 10년 전 정도부터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확 올라왔잖아요. 빅데이터라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는 정형 데이터만 있다가 네, 반정형, 뭐 센서나 이런 데에서 수집되는 반정형 데이터와 그다음에 멀티미디어로 수집되는 비정형 데이터를 이 데이터 활용의 폭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큰 거다, 이렇게 시끄러워진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럴 수 있게 그게 하나 이유도 맞고. 이런 멀티미디어,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것들도 처리를 이제 해야 되는 어떤 욕구가 생겼다 보니까 네. 특히나 뭐 텍스트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디지털화가 되다 보니까 왜냐면 가장 대표적인 디지털의 예시가 웹사이트거든. 웹의 기술의 발전을 만들어낸 거니까는 그러면서 점점 그런 이제 니즈가 생겨난 거고 특히나 게임과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압도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가지고 제가 돈을 버는 일을 했었다 보니까는 왜냐면은 게임이라는 서비스는 다 온라인과 디지털에서 뭔가 하는 거고 네. 모든 걸 데이터로 남길 수 있고 다 데이터로 판단하고 분석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었거든요. 전자상거래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 2016년이었나? 나름대로 저희 회사 내부에서 이제 매출 같은 것들을 좀 보면서 아 역시나 우리 회사의 솔루션을 많이 쓰는 상위 그 카테고리의 산업군도 확인해 봤더니 역시나 게임과 전자상거래가 동률로 2등. 1등이 어디였을 것 같으세요? 1등이요? SNS? 뭐 회사가 많지 않을 텐데. 1등이 에드테크 회사. 즉 데이터로 첨단 기술로 광고를 돌리는 회사들. 이쪽은 작정하고 다 데이터로 돌리거든요, 정말. 그리고 바로 돈이 되는 곳이네요. 네, 또 바로 돈이 네. 되고. 네. 그러니까 1등이 저희 플랫폼을 하는 1등 인더스트리가 에드텍. 2, 3등이 거의 비슷하게 게임과 이커머스.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이 생기면서 점점 데이터가 많이 생성이 되고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게 중요해지고 했던 거죠. 이 DT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고객사들도 엄청 많아질 거고 모든 산업이 이제 그 밑으로 들어가겠군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전 산업에 걸쳐서 다 중요한 상황이죠. 이제는. 저도 사실 데이터에 대해서 좀 아무것도 잘 몰랐지만 일단은 데이터가 이런 거고 왜 돈이 되는구나, 나한테도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된 것 같고요. 이번 편을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데이터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고 대표님 인터뷰라던가 많이 봤을 때 또 굉장히 미시는 것 중에 그로스 해킹이라고 그거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는 게 또 데이터랑 관련이 있긴 있는 거죠. 굉장히 관련이 큽니다. 그게 또 보시는 분들도 느끼실 게 많을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한번 어떤 거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활용할 수 있는지. 그로스 해킹은 그로스 성장, 해킹 이게 언뜻 단어 봤을 때는 뭐지? 저는 이제 이걸 알게 된 거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창업을 해보려고 2012, 13년대 미국에서 보다 보니까 그로스 해킹만 단어 많이 쓰더라고요. 뭐지 저게? 제가 그때 위키도 뒤져봤어요. 위키피디아. 그때 그로스 해킹을 설명하는 그런 설명이 어떤 식이었냐면 트위터라던가 에어비앤비나 드롭박스 이런 다들 아시는 유명한 스타트업들 팍 성장을 한 곳들이 어떤 데이터와
여러 가지의 어떤 좀 첨단의 마케팅 도구들을 활용해서 여기서 성장은 고객을 확보하거나 아니면은 고객의 어떤 이제 이탈을 줄이거나 더 돈을 내게 하거나 이런 성장을 극대화시키는 주로 마케팅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방법론을 그로스 해킹이라고 한다. 라고 위키피디아에 적혀 있었는데 지금 들어가 보시면은 은근히 그런 느낌이 다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 그로스 해킹을 약간 마케팅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설명했는데 이게 이제는 마케팅만이 더 확장되고 됐거든요. 이미 개념이. 저도 들었을 때는 마케팅과 스타트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해킹이라는 말이 조금 그렇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었어요. HACK. 근데 그걸 딱 보시다 보면은 아시는 그 안 좋은 의미 해킹도 있는데요. 두 번째 중요한 의미였었던 거 HACK를 보시면은 그 황무지나 이런 것들을 일궈내는, 그러니까 씨를 뿌려서 뭔가 일궈내고 막 막혀 있었던 길을 이렇게 트는 그런 느낌의 단어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핵 안에. 근데 저는 그게 그로스 해킹에는 정말 딱 맞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장을 그러니까 읽어내는 성장을 읽어내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좀 속된 말로 빡셉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걸 또 꾸준히 해줘야 되는 것도 맞고요. 어쨌든 저의 그로스 해킹의 정의는 뭐냐면 성장을 만든다라는 거를 사실은 잘 정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성장은 나는 일단 회원 가입만 늘어나도 성장이야. 어떤 회사의 성장은 일단 돈을 내야 돼. 다르잖아요. 소위 말하는 KPI가 있죠. 즉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가 다 측정 가능한 형태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다 지표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난 성공할게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나는 성공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로스 해킹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직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제가 항상 여쭤봐요. 성공의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가야 돼요. 즉 숫자로 측정 가능한 성공 또는 성장이 있을 때에 목표 기준이 있을 때에 여기가 측정 가능한 목표점이에요. 그다음에 현재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 험난한 게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갈 수 있을까? 보통 어렵죠. 그러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야 되나? 이런 거를 다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의사결정, 즉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서 그걸 실행해야 되는데 그걸 찾는 데에 데이터를 활용해서 찾고 실행을 하는 게 그로스 해킹이다가 제 정의예요. 아 그러면 그 데이터를 지금 당장 뭐 목적을 위해서 한 군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최종 목적을 위해서 그 단계를 다 설정해서 그 데이터로 미리 경로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좋은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요. 가장 최선의 의사결정을 해서 그 경로에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성공치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새로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여기서 얻어낸 경험과 인사이트를 리셋하지 않고 활용해서 하다 보면 최적의 결과를 처음에 끝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로스 해킹은 맨 끝에 있는 거를 바라보는 게 물론 필요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단계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잘 되려면 사실은 여기서 이게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잘 돼야 되고를 또 설계해야 돼요. 그때 활용하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예요? 그 초반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자, 목표는 국수집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최종 목표. 네, 최종 목표는 국수집이 장사가 잘 되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는 고객이 우리한테 내는 돈이 점점 많아지는 것 플러스 내가 국수집을 운영하기 위해 내는 돈이 줄어들어야 돼요. 아, 그렇죠. 두 가지 관점이죠. 네네. 이유는 수익과 지출이니까. 그렇죠. 그럼 벌써부터 슬슬 감이 오실 거예요. 여기까지 되려면은 일단 수입은 수입대로 늘려야 돼. 지출대로 줄여야 돼. 그럼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처음 오픈해서 국수집을 알려야 돼. 일단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우리 가게에. 어떻게 해야지 잘 알리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돈을 허투루 안 쓰면서 효율적인 돈만 써서 오게 하지?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런 거겠죠. 자리를 어디 잡을까? 목을.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있는 곳은 목이 많겠죠. 사람 왔다 갔다 하니까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비싸겠죠. 그렇죠. 그럼 또 이제 여기서 의사결정을 또 잘해야 되는 거죠. 이 자체가 지금 중요한 전환점인 거예요.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될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내가 목표하는 기준으로 잡아야 할까? 근데 또 생각해보면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해. 근데 다
먹는 거에 이어질 수 있는 사람일까? 예를 들어 여기는 먹는 건 관심이 없어 여기 왔다 갔다 유동인구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다음 또 하나는 이미 주변에 막 난다긴다 하는 김밥집과 다 있나? 다 있어. 네. 그럼 내가 지금 잘하는 음식이 있어요. 우리 쪽에 오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지표는 우리 가게에 올 법한 사람의 수를 늘릴 수 있을까인 거죠. 그러면은 유동인구도 조사해 봐야 되고 그 중에서 진짜 먹을 수 있는 케이스의 동서인지를 조사해 봐야 되고 이제는 또 내가 잘하는 요리는 뭔데 혹은 우리 주방장이 잘하는 요리는 뭔데 이미 딴 데가 이건 선점하고 있나? 우리의 유니크한 포인트가 있을까? 고려를 해서 복합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다 데이터야 사실은. 딱 계산하는 거죠. 입지, 지대, 임대료, 다음에 반경 얼마에 내가 잘하는 음식과 경쟁이 붙을 만한 애들의 위치, 거기에 가격, 다 데이터죠.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는 되게 막연했는데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 모든 포인트가 데이터로 활용될 수 그게 다 단계가 있는 거고 거기를 다 데이터로 체크해서 요때 최선 의사결정을 하는 거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사실은 그로스 해킹이라고 하는 게 제 정의예요. 그냥 단순히 마케팅을 해서 뭐 광고비 얼마에서 뭐 얼마나 왕창 끌어올까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것만으로 한정을 짓기에는 저는 좀 많이 아까워서 왜냐면 이게 다 성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대표님의 지금 그로스 해킹을 많이 말씀하시고 또 전파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많이 보고 배우셨으면 좋겠어서인가요? 아니면 뭐 대표님의 수익과의 연관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접근법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2009년에 회사를 나오고 네. 독립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제 첫 사업 아이템으로 헤드헌터, 즉 좋은 인재분을 좋은 회사의 중매쟁이죠. 네. 소개시켜줘서 하는 거를 했어요. 네. 비즈니스 모델로는 대표적인 투사이드 모델입니다. 제가 양쪽 다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좋은 인재 풀과 이제 또 인재 풀 이분들이 갈 만한 회사. 그렇죠. 영업을 양쪽 다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쉽지 않은 양면 사이드 모델 쉽지가 않습니다. BM에서는 중매쟁이가 원래 어려워요. 그렇죠. 양쪽 다 잘 알아야 되니까는. 양쪽 다 만족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엄청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네. 그럼 제 목표는 뭐였냐면 알아서 나한테 일거리를 줄 수 있는 인바운드로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내가 아웃바운드로 막 찾아다니는 걸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거를 안 해도 알아서 일거리가 들어오는 것만큼 그 행복하고 감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야 이제 사업이 돌아가죠. 그렇죠. 네. 특히나 이렇게 투사이드인 경우에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뭘까 봤더니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구나. 제가 속된 말로 유명해져야지 알아서 뭔가 들어올 건데 근데 유명하지라는 것도 명확해야 돼. 그냥 유명한 건 안 중요하고요. 왠지 저 사람한테 가면 나한테 좋은 일자리나 좋은 회사의 여러 가지 기회들을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혹은 회사 입장에서는 왠지 이 사람한테 가면 이 사람이 어떤 좋은 어떤 인재 풀을 들고 있어서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들을 소개를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업계에 신뢰가 있어야 되겠군요. 그런 인식을 박히게 해주는 브랜딩이 필요한 거죠. 사실 브랜드라는 거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머릿속에 각인시키고자 하는 거를 각인하게 만드는 게 저는 브랜딩이라고 보거든요. 뭐 초코파이 하면? 그죠? 네, 뭐 나이키 하면? Just do it. 그렇죠. 이게 다 이제 각인이 되어 있는 거죠. 고영혁 하면? 대머리. 그때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트위터로 조사를 제가 했었어요. 저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적어줘야만 막 사람들이 막 리트윗 하시고 막 멘션 하시는데 1등이 대머리였고요. 어쩔 수 없죠. 딱 보면 떠오르는 게 거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제가 의도한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뭐에 대한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만들려면 결국 브랜드를 만드는데 키포인트는 컨텐츠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정보를 올리고 그게 이 사람을 사실은 잘 표현하는 거죠. 티타임즈도 마찬가지예요. 티타임즈는 어떤 컨텐츠 올린지 다 알다 보니까는 그거에 대한 신뢰와 이게 있어서 티타임즈에 오시는 거죠. 즐기시는 거고. 똑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컨텐츠를 올렸을 때 이게 어떻게 확산되고 어떤 식의 컨텐츠를 올리는 게 더 효율적인지를 저는 계산하고 싶었어요. 트위터로 다 API 가지고 다 데이터 긁어 모을 수 있습니다. 다 긁어 모았고 분석해서 이런 스타일의 컨텐츠 올리면 이렇게 쫙 퍼지는구나. 이런 걸 통해 제가 SBS에서도 그때 방송 촬영도 나왔었고 정말 계산적이시군요. 감성적인과 이성적인 부분이 공존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데이터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최적화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를 저는 5만 가지 케이스, 심지어 제 커리어, 제 인생에조차서도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이게 통한다라는 거를 너무나 알고 믿고 있고,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잘 안 쓰실까? 안타까운 거,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쓰시면은 이런 성과가 납니다라는 거를 자꾸 알려드리고 하는 게 제 어떤 삶의 중요한 미션이에요. 이게 네. 정말 극단의 예로 느껴지는 게요. 사실은 글을 써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는 굉장히 문과적인 영역, 예전부터 이 뭔가 감수성과 이런 영역으로 느껴졌었는데, 그걸 지금 데이터, 그다음에 약간 뭐 이과의 영역, 감정적인 것보다 뇌로 할 수 있는 이 분석, 이걸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굉장히 극단에 있는 양쪽 사이드인 것 같은데, 그쪽으로 효과를 보셨다는 게 그게 굉장하네요. 그 T자형 인재 중요한, 그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네. 어떤 역량을 증폭시키는데. 저 스스로 어떤 인간이냐면은 게임 되게 좋아, 컨텐츠 되게 좋아합니다. 네. 지금도 만화 엄청 보고 웹툰 엄청 보고요. 게임도 엄청 많이 하고 막 네. 그래요. 네. 그 바쁜 와중에서도 네. 눈물도 꽤 많거든요. 아. 막 뭐 울어요. 막 지금도 그래요. 네. 감동적이고. 네. 근데 이제 게임을 하다가 제가 막 짜릿해서 으아 했는데 네.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은 내가 지금 왜 으아하고 신나지라는 거를 분석을 해요. 와. 그래서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생긴 대로 살아야죠. 네. 그걸 이제 즐거워하고 거기서 얻어낸 것들을 최대한 같이 공유를 하고 이제 그게 제 삶의 목표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글로스 해킹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게 너무 잘 여쭤본 것 같네요. 결국은 오늘 말씀해 주신 거를 총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면은 뭐 큰 기업만, 아니면은 디지털 회사만, 아니면 인터넷 회사 뭐 이런 데만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하다못해 뭐 제조업부터 제 친구 국수집까지도 다 네. 데이터를 이용해서 고객 분석을 하고 이게 다 돈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굉장히 감성적으로 터치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데이터로 또 터치할 수 있다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내 성공이나 아니면 회사의 성공을 길을 측정해서 거기에 네.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데이터다 라는 거창한 결론을 내봐도 되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거 저는 믿습니다. 뭐 뒤에다 뭐 하여튼 5만 가지 종교적인 네. 그런 걸 다 붙이고 싶은데 믿습니다. 네, 진짜 네, 데이터 맞습니다. 믿습니다. 네네네. 일단 오늘 지금 말씀을 나눈 건 데이터 분석이 왜 나한테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나눠본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일단 좋으신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들, 데이터를 뭐 분석을 하는 회사들, 이런 글로벌 회사들 중에 또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투자하시거나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또 뭐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지, 어떤 회사들을 조금 더 조망해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